안녕하세요. 윤시현의 공포라디오 MC 윤시현입니다. 오늘은 마왕님 그리고 로브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왕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브입니다. 이번 주도 너무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뭐 여러 군데 헌팅도 가고 또 악마 소환 준비도 하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우리 로브씨 요즘 폼이 굉장히 좋던데 소문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막 재밌다. 다이어트 룰렛 진짜 꿀잼이다. 매력이 점점 이제 이렇게 소문이 전파되고 있는데 왜 그러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또 공포에 초점만 두다 보니까 또 이제 라이브 방송에 좀 재미를 놓친 것 같아서 두 개를 한번 다 잡아보기 위해서 좀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요즘 매력 처철인 것 같아요. 맞아. 매력이 뭐 가득가득 한가득해요. 그 매력 부분을 이제 어필하고 있다는 거는 뭐 앞으로 더 뭐 무궁무진해지지 않을까. 우리 그 공포 라디오가요 조회수가 올라갔어요. 지금 좀 9090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숨결이 붙었는데 그 공포 라디오 사연 중에 제가 했을 때도 10만을 찍은 게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함께하면서 10만을 하나 찍은 영상이 바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급살이라는 사연인데 그게 글쎄 편집자가 달려오더니 대장님 10만 찍었습니다. 와, 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 뒤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편집자님들, 작가님들 이렇게 모두의 힘이 합쳐져서 10만이라는 고지를 넘지 않았나 이렇게. 무엇보다도 근데 저희가 재밌게 했어요. 잘했던 것 같아요. 형님, 저는 이제 뭐라 그러지 너무 정체돼 있는 이 방송 부분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지만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우리 팬터마치 멤버들과 함께 이렇게 공포 라디오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무궁무진한 글로리. 아무튼 이번 주도 이제 공포 라디오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저는 공포 라디오 사연이 오전, 오후, 점심, 저녁 3개가 올라갈 수 있는 무한 라디오 채널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작가님들은 싫어하시겠죠? 그러려면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제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연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그 일본을 다녀왔어요. 일본에 대한 썰이 하나 있는데 가위에 풀렸을 때 다시 가위에 눌리는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풀렸는데 다시 가위가 눌린다고요? 쉽지 않은 일 같은데? 정말 저는 그 쉽지 않은 거를 제가 몸소 체험을 했어요. 일본에서? 네, 그것도 사람이 죽은 욕실에서. 저는 헌터니까요. 꿈에서 참교육을 하려다가 제가 참교육 당하고 나왔어요.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갑자기 그 두 번째 가위까지 풀고 불이 나게 그 카메라를 들고 나오거든요. 방송도 꺼지고 녹화만 돌고 있었던 상황인 거야. 불이 나게 이렇게 끌고 와요. 그러니까 제가 가위에 눌렸어요. 몸이 이제 까딱이 안 되니까 이제 온 힘을 집중을 해가지고 팔을 뻗어가지고 박수 3번을 쳤어요. 이제 깬 거잖아요. 깼는데 이 상태에서 눌린 거야.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정신은 있는데 그 상태에서 뭔가가 내가 욕실에서 이렇게 일어났을 거야. 욕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갔을 거잖아요. 뭔가가 나를 이렇게 욕실 안쪽으로 쫙 잡아당기는 거야. 쑥 들어갔다니까. 조상이 날 살렸다는 게 뭐냐면은 그 들어가는 순간에 내 어깨에 담이 걸린 거야. 등 담 걸리면 막 쪼그라드는 거 아시죠? 너무 아파서 어거지로 깼어. 그 고통을. 예, 고통으로. 안 그랬으면 죽었을. 잠깐 지금 문득 들었는데 욕조에도 수살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보통은 자살기죠. 수사의 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자살기 그 내용도 좀 그래요. 뭔가 자살하신 분들이 좀 많은. 윤시현의 공포 라디오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사연을 저와 게스트분들이 소개해드리고 사연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는 자리입니다. 너무 소중해. 그래요. 사연을 저희가 읽어드리기도 하지만 매주 토요일 밤 10시에는 시청자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편한 방식을 선택하셔서 사연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라이브 놀러 오세요. 라이브와 이제 녹화의 매력은 라이브만의 시청자들과 이렇게 소통도 하고 편한 상태에서 이 소통이라는 거 자체가 너무 좋아요. 진짜로. 라이브다 보니까 또 즉시 이렇게 대화가 되니까 여러분들 라이브도 꼭 놀러와 주시고 녹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이 풍부한 사운드, 음성, 집중도 뭐 이런 걸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공포라디오 시청자분들을 제가 가만 댓글이랑 보니까 둘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녹화랑 라이브 둘 다 좋아하시는 분들.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무섭고 미스테리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공포 라디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왕 형님께서 저요? 섞어주세요. 네. 길이 로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느낌이 왔습니다. 아, 느낌 왔나요? 저는 순서가 보입니다 오늘. 누구 거죠? 나야. 시원 형입니다. 아, 첫 번째 사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속에 알고 내 건데 그림 속에 갇힌 남자. 그림 속에 갇힌 남자? 조금 신선한데요? 그간남?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림 속에 갇힌다. 그림 속에 갇힌다 하면 어느 그림에 갇히고 싶으세요? 신박하다. 와, 신박하다. 갇힌다면요? 네. 가족 사진이지 않겠습니까? 그림이죠. 그림 그림, 사진 말고 그림. 그림이에요. 와, 신박하다. 질문 신박하다, 이거. 어떤 그림에 갇히고 싶은지. 뭐 그림에 대해서 좀 좋아하세요? 저 그림 잘 모르긴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전 드래곤볼에서 좀 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아, 만화로. 그림 차라리 만화면 네, 만화면 뭐 어디? 만화 세계면 뭐 이제 포켓몬스터도 좀 재밌을 것 같고. 아, 봤던 것 같아요. 포켓몬스터에서. 그 잠만 보신 거 아니죠? 디지몬에서도 본 것 같아요. 몬스터를 보신 그 주인공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뭐 거기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도도가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악몽이라는 그 악몽 속의 그림에 갇히고 싶어요. 악몽? 나이트메어. 아, 그 까만색 말 이렇게 나와 있는 그거. 여자는 그 여자분이 자고 있는데 까만색 말이 이렇게 나오는 그게 누구 거였지? 그게 왜 갇힙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게. 저 잠이 부족해. 형님은요? 저는 처음 듣자마자 생각난 건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이 그 쇠라의 작품이 점요법으로 그려져 있어요. 점으로 찍은 거예요. 그림을 다 점으로 찍어가지고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거죠. 저거여서 저 세계에 들어간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가 너무 궁금해요. 토트 모습이죠. 그렇게 그 로망 없이 말하지 말고 저는 저 그림에서 마왕이 형님이 어디 있을지 알 것 같아요. 어디죠? 저기 지금 마법사처럼 저기 모자 쓰고 있는 지팡이 들고 그림이나 액자 속에 영혼이 갇힐 수도 있다라는 내용 혹은 뭐 지금 제목처럼 그림에 갇힌 남자 뭐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 되게 유명한 그 있잖아요. 자화상이 나이를 대신 먹는 그 이름 뭐였지? 이게 점점 늙어지는 거예요? 네, 그림이 나이를 대신 먹어요. 본인의 나이를. 그래서 그림 속의 나는 점점 늙고 본인은 영원한 젊음으로 그 그림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 편집자님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젠틀맨스 리그에도 나왔는데 네네.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싫어합니까? 정말. 집중. 그게 어떻게 따져보면 내가 그림 안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해석은 그림 안에 귀신이 있고 거울 안에 귀신이 있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나에 대한 아바타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게임으로 치면 이제 캐릭터인데 같은 모습을 한 에너지를 공유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형에 뭐 영혼이 깃든다 뭐 깃든다 하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그 저주 인형 같은 걸 가져가서 영을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하긴 하지만 사실은 대신 몸을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들. 거울은 또 다른 나고 그림이나 액자적인 부분 사진은 또 다른 나잖아요. 또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같은 에너지가 만약에 있을 때 갈피를 못 잡는 거지. 이 사람과 이 사람. 그러니까 에너지는 공유했다. 그러니까 흔적이 남아 있으면 주인이 없는 상태면 그 액자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 에너지가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제 추측이고, 이제 그림은 좀 신기해요. 그림 안쪽에 저도 한번 뭐 귀신 들린 그림이라고 해서 본 적은 있는데 사실상 이 그림의 영혼이 깃든다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지만 갇힌다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신박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어떤 내용이지? 우리 로브님의 사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그림 속에 갇힌 남자입니다. 그때는 메밀꽃 필 무렵이었어요. 당시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메밀밭 축제를 다녀온 날이었죠. 축제장이 워낙 넓어 꽤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 음식도 이것저것 많이 먹게 되었죠. 결국 남자친구도 막걸리 한 잔을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운전을 할 줄 모르던 때라 저희는 근처에 급히 숙소를 잡아야만 했어요. 다행히 축제 끝 무렵이라 그런지 숙소는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좀 오래된 펜션이긴 했지만요. 그렇게 한참을 놀다 숙소로 들어간 시각은 한 11시쯤이었어요. 갑자기 잘 곳이 필요하다던 남자친구의 말을 기억해 두셨는지
사장님이 칫솔과 생수 등 필요할 만한 물건들을 챙겨두고 계셨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셔서 금방 말을 트게 되었고요. 펜션 마당에 있던 벤치에 앉아 저희 셋은 시간 간 줄 모르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곳이었던 방 옆에 작은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 드라마에서 자주 보던 그런 목조 형식의 창고였어요. 왠지 문득 그 창고의 용도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저기는 혹시 뭐 하는 곳이냐고요. 아마 이때 술 기운이 있어 그냥 무턱대고 질렀던 것 같아요. 전 평상시 내성적인 성격이라 궁금해도 잘 물어보지 않거든요. 제 질문에 사장님이 창고 쪽을 한번 돌아보시더니 대답해 주셨어요. 제가 취미로 그림을 좀 그리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쓰는 공간이에요. 그림이요? 우와, 난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더라. 혹시 구경해도 돼요? 옆에서 남자친구가 왜 그러냐며 팔꿈치로 툭 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날 제가 왜 그랬는지 그냥 궁금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사장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어두워서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구경시켜 줄게요. 따라와요. 창고 안은 겉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넓었어요. 문을 기준으로 왼편으론 그림을 그리는 공간인지 이젤과 도구들이 놓여 있었고요. 오른편으로는 완성된 그림들이 가지런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도 빼곡하게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요. 랜턴 조명뿐이라 안이 조금 어두웠지만 한눈에 봐도 사장님의 그림 솜씨는 꽤 수준급으로 보였습니다. 그림 문외한인 제가 봐도 매우 잘 그렸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그림 하나가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볼 수 있는 눈높이 위치에 걸려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그림만 유독 좀 독특했습니다. 벽에 걸린 다른 그림들은 거의 풍경화였어요. 메밀로 유명한 곳답게 메밀밭 그림이 가장 많았죠. 화사하게 꽃이 핀 그림들 사이에서 그 그림만 엄청 어두웠습니다. 어두운 밤, 말라 비틀어진 메밀밭. 그 사이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젊은 남자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었어요. 어두운 밤을 진한 남색과 검은색 그리고 빨간색 물감을 섞어 표현했는데 어쩐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엄청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다른 그림에 비해 그 그림을 오래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더니 사장님이 옆으로 다가와 말을 거셨습니다. 그림이 좀 어둡죠? 근데 너무 잘 그리셨는데요? 취미로 그리시는 거 맞아요? 별거 아니지만 갖고 싶으면 가져가요. 너무 많아 처치 곤란인데 뭐. 정말 그래도 돼요? 사장님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다 가져가도 된다 하셨어요. 저는 어둡지만 어쩐지 눈길이 갔던 그 그림을 제 방 옆 복도에 조명과 함께 두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럼 잘 포장해 둘 테니 집에 갈 때 챙겨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을 남자친구는 호수가 그려진 풍경화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렇게 새벽까지 놀다 저희는 늦잠을 자 느지막하게 방에서 나왔어요. 남자친구가 축제장에 주차해뒀던 차를 몰고 오는 동안 저는 잠시 사장님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가씨는 윤회를 믿어요? 윤회요? 그 전생이나 환생 같은 거요? 난 다음 생이 있다 믿거든요. 요즘 젊은이들 생각도 궁금하네. 저는 안 믿어요. 그냥 죽으면 필름 끊기듯이 똑 하고 블랙아웃 될 것 같은데. 사장님이 그렇구만 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취미로 그림을 그리시는 것도 그렇고 사장님은 매우 감성적인 분 같아 보였어요. 말투도 좀 생각이 많아 보이시는 편이었달까? 이런 넋두리 비슷한 말들을 주고받다 남자친구가 오자 사장님은 준비해 주셨던 그 그림을 차 뒷좌석에 실어주셨습니다. 사장님께 또 놀러 오겠다는 말을 하고 저희는 그렇게 펜션을 떠났어요. 급하게 잡은 숙소였지만 사장님이 너무 좋아 다행이었다는 말을 하며 남자친구와 또 한 번 진짜로 놀러 오자는 약속도 했죠. 그렇게 여행에서 돌아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제가 집에서 계속 한 남자의 환영을 보게 된 일은. 저희 부모님은 이 당시 제주도에 거의 살다시피 하셔서 본가에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번 오시곤 하셨어요. 처음에만 큰 집에 혼자 있는 게 무서웠지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집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분명 집에 나 혼자인데 누군가 함께 있는 것만 같은 기분? 아무튼 너무 묘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쓰는 작은 방 복도 쪽에서 그런 기운이 가장 자주 느껴졌어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도 시선이 느껴져 복도 쪽을 돌아보기 일쑤였죠. 처음엔 그냥 이렇게 느낌 정도였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와 대차게 싸우고 집에 늦게 들어온 밤이었습니다. 전화로도 싸우며 집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올 때 깜깜한 것이 싫어 항상 거실 스탠드를 켜놓고 나가는데 그날따라 제가 깜빡하고 그냥 나간 것인지 집안이 온통 암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랑 계속 투닥거리느라 저는 어두운 것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어요. 가방을 소파에 집어던지고 제 방으로 가기 위해 복도 쪽으로 몸을 튼 순간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남자로 보이는 검은 형체가 복도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제 비명 소리를 들은 남자친구가 다급히 왜 그러냐고 묻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일단 집 밖으로 나오는 게 더 중요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파트 밖으로 나와 겨우 숨을 돌린 저는 남자친구에게 집에 누가 들어와 있다고 도둑이 든 것 같다고 말했죠. 깜짝 놀란 남자친구가 제 대신 경찰에 신고를 해주고 급히 저희 집으로 와줬어요. 하지만 경찰은 대동하고 집을 둘러보았지만 타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CCTV도 경찰분들이 확인해 주셨지만 저희 집 현관 복도를 오고 간 사람은 오직 저뿐이었어요. 근데 전 분명 봤거든요.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편에 짧은 머리의 남성. 남자친구에게 답답함을 호소하자 혹시 모르니 저희 집에서 같이 자며 확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남자친구와 거실에 거의 밤을 꼴딱 새웠어요.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부모님이 오랜만에 본가에 오셨어요. 걱정되실까봐 그날 벌어진 소동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부모님이랑 함께 있으니 저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전 엄마의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놀라 달려나가기도 전에 엄마가 제 방문을 벌컥 여셨어요. 혜정아, 너 괜찮아? 아, 깜짝이야. 아,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 분명 네 방으로 어떤 남자가 들어갔는데? 어? 아니, 나 지금 엄마 비명소리에 일어난 건데? 남자? 무슨 남자? 엄마는 제 방을 둘러보시더니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으셨어요. 근데 순간 남자? 싶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붙잡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짧은 머리를 가졌냐고요. 엄마는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더러 방에 들어온 게 맞는 거냐며 다시 놀라시더라고요. 내 방 복도 중간에 우두커니 서 있었지. 맞아. 그러다 내가 놀라니까 네 방으로 쓱 들어가더라니까? 아, 엄마, 내 방문 엄마가 열었잖아. 닫혀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와? 어머, 맞네? 내가 헛것을 봤나? 어이, 심장이야. 아니, 잠깐만. 근데 너는 키 큰 남자인 걸 어떻게 알았어? 저는 부모님께 며칠 전에 제가 겪은 일을 결국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엄마가 아무래도 불안하다며 당분간 저와 본가에 있어야겠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도 그 편이 좋았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 엄마와 함께 있을 때는 남자의 환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 있을 때 더 자주 길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면 남자는 늘 조용히 제 방 쪽으로 스르르 사라졌어요. 저를 해치는 행동은 하지 않으니 점차 화들짝 놀라지는 않게 되었지만 어두운 복도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을 볼 때면 소름이 돋고 무서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엄마도 일이 생겨 귀가 시간이 늦어진 날이었어요. 저도 일부러 남자친구와 늦게까지 데이트를 하며 집에 들어가는 시간을 애써 미뤘죠. 커피숍에 앉아 각자 핸드폰을 하며 시간을 죽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요즘 자꾸 이상한 꿈을 꾼다고. 제가 꿈? 무슨 꿈? 하고 물어보자 똑같은 꿈이 몇 달째 나오고 있대요. 한 남자가 호수에 몸을 던지는 꿈이었는데
꼭 자신이 물에 빠진 것 마냥 숨이 막히고 허우적대다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말해주는 꿈속의 남자의 인상착의가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남자의 환영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저는 찜찜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애써 제 방 복도 쪽으로는 시선을 주지 않고 옷도 엄마가 집에 돌아오면 갈아입으려고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방 복도 쪽에서 깜빡깜빡 불빛이 나갔다 들어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돌아보기 싫었지만 이유는 확인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슬쩍 눈길만 돌려보았어요. 그러자 제 방 복도 그림 걸어둔 쪽에서 불빛이 깜빡깜빡 거리고 있었어요. 그림 위에 설치해둔 간접 조명이 전구가 나간 것 같아 보였죠. 다행히 남자 형체가 보이지 않아 저는 안심하고 그림 앞으로 걸어갔어요. 조명불을 아예 꺼버릴 생각이었죠. 그러나 그림을 흘낏 쳐다보고 지나치려던 전 흠칫 놀라 다시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펜션 사장님이 주셨던 그 그림 안에 제가 보았던 그 남자가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저를 바라보며 말이죠. 저는 가까스로 용기를 내어 가까이 다가가 그림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정확히는 그림 속의 남자를요. 아무리 다시 봐도 제가 어둠 속에서 보았던 그 남자가 분명히 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깜빡깜빡 조명이 켜질 때마다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소름 끼치도록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목 뒤에서 훅 한기가 느껴졌어요. 태화. 전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누군가 말하는 그 목소리를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야 했어요. 이 그림 태우라고. 저는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선체로 가위에 눌린 기분이었어요. 등골 오싹했던 한기가 사라짐과 동시에 몸에서 기운이 탁 풀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다 벌떡 일어나 그림을 챙겨들고 집에서 나왔어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겪은 일을 말해주고 저 좀 데리러 와달라고 했죠. 그러자 잠시 침묵하던 남자친구가 잠시만 기다리라며 곧 자기도 펜션 사장님에게 받은 호수 그림을 들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절 차에 태운 남자친구는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묵었던 펜션으로 향하였습니다.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남자친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운전만 했죠. 저희가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사방이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펜션 주변으로는 불빛이 하나 없어 마치 폐가를 보는 것만 같았어요. 남자친구는 차 안에서 기다리라며 해가 뜨면 사장님을 깨우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알았다는 대답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마 오래 기다리진 않았을 거예요. 날이 금방 밝았어요. 저는 순간 피곤함이 너무 몰려와 깜빡 잠에 들었거든요. 제 어깨를 흔드는 남자친구의 조심스러운 손길에 잠에서 깼습니다. 자기야, 저기 좀 봐봐. 남자친구가 멍한 표정으로 밖을 보길래 저도 따라 시선을 돌렸죠. 그리고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묵었던 펜션이 저희 기억과는 너무 다르게 낡고 쓰러져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정말 폐가였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펜션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쓰러져가는 모습이 된다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하물며 그림을 그린다던 창고는 다 주저앉아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펜션 근처를 돌아다니며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다니기 시작했었죠. 하지만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들을수록 저희는 경악만 할 뿐이었어요. 단단히 홀린 기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식당 사장님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펜션 운영을 사장님과 아들 둘이서 했대요. 아들은 사장님을 닮아 그림을 매우 잘 그렸는지 미대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성향이 너무 비슷한 탓이었을까요? 사장님과 아들은 자주 부딪혔대요. 툭하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성을 높여 싸우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펜션집 아들이 호수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갑자기 듣게 되었다고. 가족이라고는 아들 하나였던 사장님은 그 이후로 거의 정신을 놓고 사셨대요. 잘 먹지도 자지도 쉬지도 않고 창고에서 그림만 계속 그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늘 중얼거리던 말이 우리 아들 잘 사는 집에 곱게 싸서 보낼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펜션 사장님이 감쪽같이 사라지셨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저 사장님이 펜션을 내놓고 어디 이사 갔겠거니 했대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펜션 사장님이 사라진 건 꽤 오래된 몇 해 전인데 분명 저희는 몇 달 전에 그 펜션에서 묵었으니까요. 저희 말에 식당 사장님은 다른 펜션이랑 헷갈린 거 아니냐며 그럴 리 없으니 주변을 다시 둘러보라고 하셨죠. 그럼 그런 창고 딸린 펜션이 이 근처에 또 있어요? 그 펜션은 그 집 아들내미가 그린 대로 만든 집이라 그런 창고 있는 집이 없긴 해. 거참 듣고 보니 이상하긴 하네.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어쩐지 그림에 대한 찜찜함만 더 강해졌어요. 남자친구는 그냥 그 펜션으로 돌아가 이 그림들을 태우고 돌아가자 했죠. 저도 그러고 싶었고요. 그렇게 펜션으로 돌아가려 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식당 사장님이 다급히 나와 저희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 내가 이 말 깜빡했네. 그 집 아들이 물감에 자기 피를 섞어 쓰는 걸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집 아들내미 그림은 어디다 팔지도 못하겠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거든? 네? 피요? 그 아들이 남기고 간 그림에다 펜션 사장이 아들을 다 넣어 그렸다지? 그림들은 다 챙겨서 떠난 거지. 그림의 행방은 우리가 몰라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아무튼 조심히들 가요. 사람의 피가 섞인 그림이라니. 남자친구 차 뒷좌석에 있는 그림을 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사실이라면 저 그림 속의 남자가 펜션 사장님의 죽은 아들이라는 얘기인데 왜 그런 그림을 저에게 준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남자친구는 소름 끼치니 빨리 그림을 태우고 돌아가자고 했어요. 만지기조차 싫었지만 겨우 그 폐가 같은 펜션으로 가 그림을 태웠습니다. 불에 타 사라지는 그림을 가만히 바라보다 보니 문득 제게 그림을 태우라고 말했던 남자 환영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을까? 자신의 흔적이 남은 그림이라 그랬던 것일까? 수많은 궁금증이 검은 연기처럼 뭉게뭉게 머릿속에서 뒤엉켰지만 해답은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펜션 사장님에 대해 더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복도에 우두커니 서 있던 그 남자, 아버지가 그림으로 부활시킨 그 아들이 자신의 그림 속에 갇히게 된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과연 펜션 사장님의 정체와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을 좋은 집으로 보내준 거죠. 자기랑은 싸우기만 하고 이러니까 뭐 사람 성격도 괜찮고 집도 잘 살아 보이는 집에다가 약간 입양 보내듯이. 저는 그래서 그 아드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어? 예? 그림 태우라고. 태우 씨. 태우 씨구나. 김태우 씨.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죠? 형님? 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저런 생각 나지. 사연 안 듣고. 아니 다각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집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림 태우야. 너무 신박한데? 아들은 왜 사연자에게 나타나서 그림을 태우라고 했을까요? 제 생각엔 이들한테도 더 이상 피해를 주고 싶진 않았던 건 아닐까요? 아들의 마음에 네.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떤 해코지를 한 건 아니긴 하잖아요. 사연 내용만 보면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하고. 정말 F적인 감성이네요. 펜션 사장님이 그리고 악의적이었거나 무섭거나 이런 캐릭터가 아니셨는데 뭐 그림도 흔쾌히 가져가 달라고 했고 괜찮다고 그 성격을 보아하니 막상 이제 이걸 갖고 갔더니 이들이 좀 피해받고 이제 공포스러워하고 무서움을 느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결 방법을 본인은 알고 계셨던 건 아닐까. 태우라고.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형님은요? 네, 동의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네요. 아 그래요? 네. 왜요? 너무 F였나요? 아니 너무 그 태우
넘어서는 무언가 생각이 안 나와서. 저는 사실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과 정작 이제 죽어서의 그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아빠의 마음 입장에서는 뭐 아들이 영원히 살길 원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아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곳에 미련이 없었을 뿐더러 남에게 뭔가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뭐 태우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뭐 실제로 근데 엘리토 서커라는 그 필리핀 예술가가 자신의 피로 이렇게 작품을 남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피로 그려진 그림을 본다면 이젠 어떤 기분이 좀 들 것 같으세요? 그냥 뭐 현대 미술은 참 어렵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F는요? 저는 이제 자신의 이런 그림이 또 이래 자신의 아픔을 좀 넣어서 좀 표현하지 않았나. 저는 근데 사실상 피로서 그림을 이렇게 남기는 거는 예술가의 욕심인 것 같긴 해요. 영원함에 대한 좀 뭔가 자기 욕심적인 부분. 아니면 이제 불이 꺼졌을 때 비치는 그 뭐 UV 라이트나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부분만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게 뭐 표현을 하면 전시장에 거기만 불을 딱 꺼놓고 뭐 UV 라이트 같은 거 딱 쏴서 표현을 하면 좀 또 뭐 예술적인 느낌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별로예요? 네, 별대. 그러니까 자기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내가 죽어서도 뭐 이 작품은 내 거야. 아니면 시그니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인 대신 자기의 피를 묻혀서 DNA를 묻힌다. 꾸준히 저런 세계관을, 그러니까 미술관을 갖고 계신 작가님일 수도 있죠. 그러면 해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의 피를 묻혀놓으면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피해죠. 그거야말로. 우리는 이렇게 피해를 주는 예술을 만들면 안 됩니다.